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죠.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끊임없는 추구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에는 세흰, 우리말로는 청빈, 즉 맑고 기품 있는 가난을 뜻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불교 승려처럼 살라고 강요할 거라 생각하고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제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세희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폭격하는 세상 속에서 단순함을 선택할 수 있는 정신적 수련을 의미하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신경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뇌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축적하는 그 엄청난 양의 자극과 선택지 그리고 소유물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물건, 스마트폰의 모든 알림, 달력에 적힌 모든 일정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주변 환경의 물리적인 잡동사니들은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기 위해 경쟁하며 결과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이야기는 과학적 연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나라는 이름의 한 남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이런 콘텐츠를 더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벅차고 버거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짧은 댓글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1장, 과부하에 걸린 임원. 조나는 40살이었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술기업의 마케팅 임원이었고 억대 연봉을 받았으며 고급 주거지에 있는 200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차고에는 3대의 차가 있었죠. 상황마다 다른 차가 필요할 테니까요. 안 그런가요? 옷장에는 아직 가격표도 떼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워치, 방마다 있는 스마트 TV, 스마트 전구, 스마트 도어록, 심지어 냉장고까지 스마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나는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23분에 도착한 업무 이메일, 제대로 읽을 시간조차 없는 가족 단체방의 메시지들, 존재조차 몰랐지만 갑자기 꼭 필요해 보이는 제품들의 광고들. 그는 피곤한 상태로 깨어났고 늘 피곤했습니다. 8시간을 자도 가시지 않는 그런 피곤함이었죠. 육체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인지적인 고갈이었기 때문입니다. 옷장은 터질 듯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고통스러운 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퇴근하고 바로 회식에 가야 하면 어쩌지? 갈아입을 여벌의 옷과 운동화를 하나 더 챙기는 게 낫겠군.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가지 종류의 그래놀라, 4가지 브랜드의 수입 커피, 3가지 종류의 식물성 우유가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마비였죠. 결국 그는 항상 쫓기듯 눈에 띄는 아무거나 집어들고는 꽉 막힌 도로 위차 안에서 대충 먹어치웠습니다. 교통체증. 그 지독한 교통체증. 15km를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 끼익거리는 브레이크 소리, 끼어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조나. 이어폰에서는 팟캐스트가 흘러나오고 라디오에서는 끔찍한 뉴스가 나오고 빨간불에 멈춰 섰을 때는 이메일에 답장을 썼습니다. 항상 그렇듯 늦은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사무실에 도착하면 조나는 자동 조종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회의, 스프레드시트, 또 회의, 전화통화, 불가능한 마감 기한, 성과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팀원들에게 성과를 요구하는 자신. 게다가 몇 분마다 스마트폰,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뉴스를 확인하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마치 지난 3분 동안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말이죠. 점심은 컴퓨터 앞에서 패스트푸드로 때웠습니다. 맛을 음미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이메일에 답장을 쓰며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오후가 되면 에너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커피를 더 마시고 초콜릿 바를 먹으며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보통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조나는 조리 있는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TV를 켜고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자정이 되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아마존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요리도 하지 않으면서 산 주방 칼용 자석 정리대, 고칠 것도 없으면서 산 최고급 공구 세트, 진도율 2%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온라인 사진 강의, 물건을 사는 행위는 일시적인 통제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각각의 새로운 물건이 그가 느끼는 공허함을 채워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은 어떨까요? 상자들은 여전히 방구석에 쌓여 있었고 공허함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2장 한계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조나는 중요한 회의에 또 늦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 책상의 난장판 속에서 차키를 찾고 있었죠. 더 이상 쓰지 않는 2개의 차키, 3개의 낯선 이동식 저장 장치, 건전지들, 누군지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의 명함들, 여전히 작동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6개의 기기 리모컨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서랍을 뒤지던 중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극적인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오열도 없었죠. 그건 더 미묘하고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진정으로 똑똑히 둘러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절대 읽지 않을 책들로 넘쳐나는 책장들, 옷걸이가 되어버린 운동기구들, 왜 모으기 시작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수집품들, 2주 동안만 필수품이었을 뿐 곧 잊혀버린 최신 기기들로 가득 찬 선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이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물건들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걸까? 그는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냈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니었죠. 그곳에는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병이 아니었을 뿐이죠. 조나는 아파트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 그저 관찰하며 마지막으로 정말 홀가분하게, 정말 평화롭게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멍하니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던 중 습관이란 참 무섭죠. 그는 자신이 팔로우하던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미니멀리즘과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결합된 재팬디 스타일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게시물 중간에 도자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우아하며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그 이미지의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조나는 아파트를 장식할 진짜 일본 전통 도자기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평온함을 가져다줄 무언가를 말이죠. 삶이 흘러가는 방식은 참 재미있지 않나요?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교훈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치유는 질병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기도 하죠. 제3장 장인. 온라인으로 검색한 끝에 조나는 도시 외곽에 살고 있는 전통 일본 도자기 장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이스케라는 이름의 그는 15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수백 년 된 전통 기법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작은 공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조나는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소는 번잡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장소를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곳은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고 아주 작지만 흠잡을 데 없이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배치된 돌들, 부드럽게 흔들리는 대나무, 고요하고 신중한 분위기가 맴돌았죠. 조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색 머리를 한 60살가량의 일본인 남성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나 씨군요. 들어오시죠. 다이스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목소리였죠. 조나는 안으로 들어섰고 즉시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건 단지 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대로를 벗어나 고요한 숲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방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다다미, 낮은 나무 탁자, 벽에 걸린 단 하나의 그림, 산과 달인지 해인지 모를 동그라미 하나가 단순한 붓터치로 그려져 있었고 아마도 20권 정도의 책이 정갈하게 꽂혀 있는 작은 책장이 전부였습니다. TV도, 과도한 장식도, 시각적인 소음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이스케가 탁자 근처 바닥에 있는 방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조나는 자리에 앉았지만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침묵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도자기를 찾으러 오셨군요. 다이스케가 작고 섬세한 두 개의 잔에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조나는 허를 찔렸습니다. 그게 인터넷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몇 개 봤는데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파트를 장식할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다이스케는 미소 지었습니다. 깔보는 듯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정하고 이해심 깊은 미소였죠. 제 공방을 보여드리죠. 제 4장, 3개의 도구가 있는 공방. 그들은 좁은 복도를 지나 집 뒤편에 있는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조나는 내심,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대적인 장비들, 재료들로 가득 찬 선반들, 뭔가 더 화려하고 정교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공방은 그의 옷장보다 작았습니다. 발판을 밟아 돌리는 오래된 나무 물레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3개의 도구가 매달려 있는 단순한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칼, 천연 해면 스펀지, 그리고 얇은 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조나는 자신도 모르게 묻고 말았습니다. 다이스케는 젖은 찰흙 한 덩이를 집어들고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청빈, 이 단어를 아시나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품 있는 가난 혹은 정직한 검소함을 뜻하죠. 하지만 이것은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적 수련의 한 형태로서 단순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이스케는 찰흙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버려지는 동작이 단 하나도 없었죠. 물레는 일정하고 거의 최면을 거는 듯한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에서 젊었을 때 다이스케는 작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대규모 산업용 도자기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비싼 기계들, 수십 가지의 전문 도구들, 생산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잠시 멈추고 작품의 옆면을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000개의 도자기를 생산했고 저는 불행했습니다. 완전히 불행했죠. 왜죠? 조나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구, 새로운 공정,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이 찰흙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나와 내 작업의 진정한 목적 사이에 말이죠. 다이스케는 대나무 칼을 집어들고 작품의 가장자리를 따라 정확하게 잘라냈습니다. 어느 날 8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손으로 도자기를 빚으시던 저의 스승님께서 제 인생을 바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이스케야, 100개의 도구는 필요 없단다. 내게 필요한 건 3개의 도구와 100시간의 연습뿐이란다. 조나는 벽에 걸린 3개의 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 3개만 쓰시는 건가요? 이 3개뿐이죠. 다이스케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두 손과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물레뿐입니다. 그는 젖은 스펀지를 들어 원을 그리듯 작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단순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했을 때 말입니다. 제가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인지요. 지금 제가 만드는 모든 작품에는 영혼이 있고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창조물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방해물도 없고 과잉도 없이 오직 본질만 있을 뿐입니다. 다이스케는 실을 사용해 물레에서 도자기를 떼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었지만 우아했고 의도적으로 불완전했습니다. 약간 불규칙한 가장자리, 여전히 눈에 보이는 찰흙의 질감. 하지만 그 그릇에는 무언가, 대량 생산된 물건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어떤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이힌입니다. 다이스케는 그릇을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가난해서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맑음을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덜 가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5장, 마음의 교훈. 다이스케는 차를 더 끓여왔고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뇌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해드릴까요? 다이스케의 말에 조나는 갑작스러운 주제 변화에 놀랐습니다. 제가 도자기에 대해서만 안다고 생각하셨죠? 조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다이스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우리 뇌의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부하라고 부르죠. 그는 주변의 텅 빈 방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당신의 주의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내려야 하는 모든 선택, 심지어 어떤 펜을 쓸 것인가와 같은 아주 작은 선택조차도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하죠. 조나는 꽉 찬 아파트, 난장판인 서랍, 감당할 수 없는 옷장을 떠올렸습니다. 베리 슈워츠라는 연구자가 이 주제에 대해 책을 썼습니다. 다이스케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불만족도 커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조나가 매일 느끼던 감정이었습니다. 선불교의 승려들은 예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스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는 겁니다.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외적인 단순함이 내적인 맑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세이힌과 관련된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무심, 즉 비어있는 마음, 혹은 잡념에서 벗어난 마음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사무라이들이 추구했던 정신적 상태입니다. 소음이 없는 맑고 집중된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나요? 조나가 물었습니다. 밖으로도 안으로도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이스케는 일어나 작은 책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낡은 공책을 하나 꺼내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제게는 물건으로 꽉 찬 방이 3개나 있었습니다. 책, 공구, 옷, 선물로 받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들. 그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한 가지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집에 한 공간을 정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것이 필수적인가? 이것이 내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단지 안정감이라는 환상을 주는가? 그래서 무엇을 알아내셨나요? 제 소유물의 90%가 짐덩어리였다는 걸요.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 몇 분 동안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샀던 물건들, 나를 정의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진짜 내 모습으로부터 나를 산만하게 만들기만 했던 물건들 말입니다. 조나는 가슴속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공감이었죠. 저는 거의 모든 것을 기부하거나 팔거나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어요. 모든 물건이 중요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제 6장, 심어진 씨앗. 그날 조나는 다이스케의 집에서 도자기를 하나도 사지 않고 떠났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약간의 불편함, 그리고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다이스케의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아파트에 들어설 때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 숨막힘, 억눌림. 아파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물건의 양, 과잉, 그리고 그의 주의력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시각적 소음이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조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큰 상자 3개를 가져와 옷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정한 첫 번째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무조건 버린다. 그것은 잔인하면서도 해방감을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입기에는 너무 좋아서 모셔두기만 했던 명품 셔츠, 기부상자, 더 이상 맞지 않지만 살이 빠질까봐 보관해 두었던 바지, 기부상자, 세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샀던 불편한 신발, 기부상자. 결국 80벌의 옷이 걸려있던 옷장에는 25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조나는 옷을 입는데 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안감도 없었고 다른 걸 입을까 하는 망설임도 없었으며 항상 잘못된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도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그 효과가 너무나 컸기에 그는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주방. 그에게는 스탠드 믹서 반죽기가 3개나 있었습니다. 3개나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냄비가 6개, 뚜껑 없는 플라스틱 용기가 수십 개, TV 프로그램에서 보고 충동 구매한 온갖 주방 기구들. 그는 필수품만 남겼습니다. 좋은 냄비 하나, 좋은 프라이팬 하나, 품질 좋은 기본 조리 도구들, 거실, 잡동사니로 가득 찬 선반들,
아무 의미 없는 업무 관련 상패들, 뭔가 허전해서 샀던 장식품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치워버렸습니다. 그가 정말로 좋아하는 몇 가지만 남겨두었죠. 아파트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생겼고 시각적인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나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파트를 빠져나간 물건 하나하나가 그의 뇌 속에 약간의 공간을 비워준 것 같았죠. 제7장 수행의 깊이. 3개월 후 조나는 다이스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갔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하신 대로 해봤습니다. 조나가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단순화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달라졌어요. 다이스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쁘군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냥 물건을 버리기만 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돌아보았나요? 애초에 왜 그 모든 것을 쌓아두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조나는 이 질문에 또다시 허를 찔렸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왜요? 세이히는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왜 과잉을 추구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미니멀한 방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이스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물건을 많이 사나요? 조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마도 한동안은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요. 다이스케가 핵심을 짚으며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럼 또 다른 걸 사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소비를 감정적인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말은 조나의 명치를 세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스케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 그는 다시 차를 따랐습니다. 맞습니다. 세이히는 물질적인 단순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정신적 수련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충분함을 찾고 소유물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조나가 물었습니다. 마음 챙김, 즉 잔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편안하면서도 깨어있는 의식 상태, 현재의 순간, 바로 눈앞의 과업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다이스케는 작은 정원이 보이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정원을 가꿀 때는 오직 정원만 가꿉니다. 청구서나 프로젝트나 걱정거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 손을 흙에 묻고 질감을 느끼며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저한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조나가 인정했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폭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그 가속에 연료를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알림, 다중작업, 정보와 오락의 끝없는 소비, 당신의 뇌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구형 모델의 단순한 폰이었습니다. 저도 휴대전화가 있지만 소셜미디어는 하지 않습니다. 알림도 받지 않고요. 뉴스를 항상 챙겨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얻으셨죠? 생각할 시간, 처리할 시간, 무언가에 끊임없이 반응하지 않고 그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제8장 일상의 실천. 그 후 몇 달 동안 조나는 삶의 다른 영역에도 세이힌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속의 수를 줄였습니다. 모든 행사, 모든 회식, 모든 모임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아니요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약속으로 꽉 차 있던 그의 달력에 빈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 속에서 그는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생산적인 지루함이었습니다. 아무런 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 그저 가만히 앉아 생각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매 단계에 집중하며 제대로 된 식사를 요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그는 자신만의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만약 새 물건을 사면 헛 물건 하나는 버려야 했습니다. 이 규칙은 그가 새 물건이 정말로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는 또한 다이스케가 말한 디지털 금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도, 이메일도, 소셜미디어도 보지 않는 것이었죠. 처음 며칠 밤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재활하는 것처럼 집안을 서성거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는 정말로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지나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미친 듯이 돌아가던 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푹 쉰 상태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는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브라우저에 항상 열려있던 15개의 창을 닫았습니다. 강박적으로 확인하던 앱들을 삭제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으로 딱 정해두고 그 이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항상 온라인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해내고 있는 거야? 그들이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일들만 하고 있었고 그 일들을 제대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반응하는 상태로 이 업무, 저 업무를 뛰어다니지 않게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생산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온전히 집중하고 끝마친 다음 일로 넘어갔습니다. 잔신, 즉 완전한 집중이었습니다. 제9장, 가장 깊은 교훈. 첫 만남으로부터 6개월 후 조나와 다이스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조나는 정기적으로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다이스케의 자잘한 일들을 도왔고 때로는 스승이 물레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명상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침묵, 일정한 리듬, 완전한 집중. 하루는 다이스케가 물었습니다. 내 작품들에는 모두 결함이 있다는 걸 눈치챘나요? 조나는 선반에 있는 그릇과 접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대칭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은 질감이 약간 불규칙했고 어떤 것은 색상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눈치챘습니다. 의도하신 건가요? 물론이죠.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함과 덧없음의 아름다움이죠. 이것은 세이힌과도 연결됩니다. 다이스케는 작게 금이 간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양인들은 금이 간 것을 보면 결함, 즉 숨기거나 고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리하는 것이죠. 금이요. 왜죠? 그 균열이 물건이 가진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깨진 적 없는 척하는 대신 우리는 그 균열을 기립니다. 눈에 띄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작품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때문에 더 가치 있어집니다. 조나는 이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습니다. 세이힌도 비슷합니다. 다이스케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승려처럼 사는 완벽하게 미니멀한 삶을 창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릇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할 겁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될 거고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할 겁니다. 예전의 패턴으로 다시 빠져들기도 하겠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항상 수련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조나가 말했습니다. 가진 물건이 적을수록 제가 가진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이 되나요? 완벽하게 말이 되죠. 당신에게 80벌의 셔츠가 있을 때는 그중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8벌의 셔츠가 있을 때는 그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집니다. 더 잘 관리하게 되고 더 진가를 알게 되죠. 다이스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친구, 약속, 심지어 정보에도 말이죠. 덜 소비할수록 더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조나는 자신이 하루에 수십 개의 기사를 읽으면서도 정작 기억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덜 읽었지만 자신이 읽은 것을 진정으로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지막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스케가 말했습니다. 이치고 이치에, 즉 일기일회입니다.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뿐이며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단순함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짓눌려 있고 서두르고
산만할 때 당신은 순간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순간들은 스쳐 지나가고 당신은 눈치채지조차 못하죠. 하지만 당신이 단순화할 때, 당신이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순간은 비로소 귀중해집니다. 제10장 남겨진 유산. 그 첫 만남으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조나의 아파트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큰 돈을 써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모든 것을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 하나, 나무 탁자 하나,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이 꽂힌 책장이 있습니다. 그가 샀던 모든 책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책들만 말이죠. 그리고 탁자 위에는 도자기 한 점이 놓여 있습니다. 다이스케가 만든 그릇이죠. 단순하고 우아하며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불완전함을 가진 도자기. 조나에게는 더 이상 세 대의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가 실제로 타고 다니며 아끼는 한 대만 있을 뿐입니다. 그의 옷장도 더 이상 터질 듯 꽉 차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즐겨 입는 20벌의 옷이 전부입니다. 한 번도 안 보는 스트리밍 구독이나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앱들, 서랍 속에 잊힌 채 박혀있는 물건들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는 덜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맑은 정신,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평화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이제는 오후 6시면 집에 도착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에는 아니요 라고 거절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소셜미디어도 없고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도 없으며 3분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증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건을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내게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내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내게 진정한 가치를 줄 것인가?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만족에 불과할까? 대부분의 경우 그는 그 물건을 선반에 그대로 두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조나는 이전 10년 동안 모은 돈보다 지난 2년 동안 모은 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에 돈을 쓰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돈을 경험을 위해 사용합니다. 의미 있는 여행, 가까운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다이스케와 함께하는 도자기 수업 같은 것들의 말입니다. 자신의 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제품도 결코 줄 수 없는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자, 조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요약해 봅시다. 첫째, 세이히는 가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과잉으로 몰아붙이는 세상 속에서 단순함을 선택하는 정신적 수련입니다. 둘째, 당신이 소유한 모든 물건, 달력에 적힌 모든 약속, 스마트폰의 모든 알림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외적인 단순함이 내적인 맑음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선택의 역설은 진짜입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넷째, 소비는 종종 감정적인 마취제로 쓰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다섯째, 잔신, 즉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파편화되고 산만한 마음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와비사비와 킨츠기는 불완전함이 우리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완벽하게 미니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수련의 과정으로 계속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지 않으면서 정신적 에너지만 갉아먹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물리적인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의무감 때문에 가는 사회적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일 수도 있고 해로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단순히 그것들을 내려놓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나는 더 적은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여러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번 주에 올렸던 지난 영상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
너무 애쓰는 실수에 대해, 그리고 왜 내려놓음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기 사랑의 행위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콘텐츠, 단지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함은 정신적 수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 실천하다 보면 조금씩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